지금 미군이나 저쪽 진영도 전투 교리에 보면은 지구상을 벗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교범이 없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아마 곧 중국이 미국을 조금 더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느냐.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아폴로 프로젝트로 이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지가 벌써 53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달 여기가 이 패권 전쟁의 장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과연 지구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패권 전쟁의 양상은 어떤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탐사그룹장인 문홍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0여 년 전에 유인 탐사선을 보냈던 미국이 갑자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한데 일단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와서 다시 또 유인 우주선 또 왜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폴로 착륙 이후에 우주인들이 여러 대의 착륙선을 타고서 이제 갔었잖아요. 그래서 시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과학적으로도 얻고 싶은 것도 그 당시의 기술로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다른 나라들이 간단 말이죠. 일본도 가고 인도,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달 탐사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은 이유는 기술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 축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미래 자원으로서 헬륨-3라든가 달 표면에 있는 그런 유용한 광물들의 필요성이 점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전에는 우리 손에 잘 닿지 않고 일부 강국들만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꿈을 꿨었는데 이제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런 꿈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은 지금 달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단지 달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을 거쳐서 기술을 충분히 입증해서 화성에 유인 기지를 만들고 화성 그 밖의 천체들까지 가서 인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달로 귀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롭게 본 게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보면 이게 미국 주도의 동맹 연합체던데 그러면 우주 탐사에서도 지금 지상에서 마치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좀 뭔가 비슷하게 그렇게 경쟁 구도가 앞으로 좀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까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앵글로색슨 국가들 있죠, 우리가 아는. 그리고 한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심지어는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도 합세해서 지금 거의 20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그 반대편 진영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고요. 말은 그렇습니다. 유인 과학 연구 기지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양 진영을 이렇게 편가르기를 쭉 한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서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도 일종의 우주 굴기처럼 뭔가 미국에서 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면 중국도 그걸 따라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우주 개발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중국은 우주 개발을 상대적으로 미소보다는 상당히 늦게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는 게요.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큼직큼직한 그림들은 다 따라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이 여태까지 성취하지 못했던 달
뒷면에 가서 샘플을 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은 화성 탐사는 가장 많이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지만 궤도선과 착륙선 그다음에 로버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서 성공한 나라는 지금까지 중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낸 미국 로버 퍼서비어런스하고 중국에서 보낸 그 로버를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 일단 기술력 면에서나 그 과학적인 성취도 면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라면 아마 곧 중국이 미국을 조금 더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 자원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최근에 자원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혹시 이 달에서 많이 풍부하던 헬륨3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우주 개발 경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미중 패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서로 달에 있는 자원을 차지하려고 그런 옛날의 대항해 시절 같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경제성도 없다 이런 쪽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었어요. 물론 아직 그 헬륨3를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 핵융합 기술을 갖지 못했어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치고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곧 그 기술을 우리 인류가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은 무진장하게 널려있는 헬륨3가 정말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달에까지 굳이 연료를 들여서 채굴해 오는 일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수준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핸드폰이나 여기 제 노트북도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히토류들 이런 것들이 지표상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캐고 정제하고 처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달에 가면은 그런 희귀 광물들이 비교적 쉽게 우리가 큰 애를 먹지 않더라도 채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곧 경제성이 증대될 거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슬슬 그런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곧 닥칠 미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앞으로 달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여기를 경쟁하다 보면 서로 군사적 충돌이 꼭 지구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 걱정이 좀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우주 계획을 관할하고 지휘하는 곳이 인민해방국이란 말이죠. 네. 그럼 결국은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과학자로서 군하고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력 그 군사 안보 매체인 디펜스 원 상당히 그 정론 그런 언론이라고 해요. 볼 것 같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민해방군의 전략군이 주요 우주 탐사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위치에 가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달 탐사와 화성 탐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군이나 저쪽 진영도 전투 교리에 보면은 지구상을 벗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교범이 없습니다. 또 제한된 달 자원을 놓고서 경쟁을 하다 보면 물 얼음 같으면 양극지에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는 그런 지역에 모여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집중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미국 전문가들의 그런 추론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얘기가 나오다 보니 가만 있어 봐라. 우주 개발 처음에 했던 거 러시아 아닌가? 스푸트니크 쏘는 바람에 그렇게 미국인들한테 충격을 줬고 그걸 아폴로 계획을 앞당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러시아는 이제 그러면 우주 개발 이 상황에서 많이 약화된 겁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많은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과거 우주국이 공사로 바뀌었어요. 로스코스모스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그런 핵심 연구 개발 조직을 바꿨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폴로 경쟁 이후에도 그런 산학연 관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업체들을 키워냈고요. 그 업체들이 지금 미국 우주 계획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발사체라든지 또 민간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미국 우주 업체들도 10곳이 넘는데요. 그렇게 미국이 우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성공을 이뤄낸 반면에 구소비에트 연방에 이어서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민간 업체하고 공기업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정부하고 사실은 당이죠. 우주 개발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러시아는 훨씬 뒤처졌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았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봤는데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주 강국들의 어떤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딘가인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당장 보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달 궤도선 다누리까지 보낸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첫 발은 좀 내딛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 탐사는 여전히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우리나라를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한국도 이제 정말 그 우주 기술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한 기술은 정말 짧은 시간에 일궈낸 그런 정말 탄탄한 성과인데요. 아쉽게도 그것은 지구 저궤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다누리호도 주로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목표가 맞춰져 있고요. 그 동시에 먼 우주로 나가는 계획도 장기 계획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지금 국가 위상에 비해서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조금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발달한 제조 국가죠. 네, 기계, 재료, 전자, 전산 모든 면에서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을 잘 갖춰서 잘 꿰일 만한 그런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부지런한 사람들이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의 강점이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겠죠? 예,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그 상대 측인 나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내놓는 안이 그렇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간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프로젝트 사업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아르테미스는 거대한 프로그램이고요. 화성 샘플 귀환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요. 유인 우주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 단위로 외국에서는 거대한 예산을 들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사가 조직한 그런 아르테미스 조약의 그 프로그램에 걸맞는 그런 기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향성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우리 또 독자적인 계획으로 이 달 착륙 계획이 우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달 착륙선 개발 사업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대면으로 들어가서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달이나 그 밖에 공간으로 나가는 그런 장기 계획을 우리가 짜지 못했고 지금 상당히 급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봤고 본격적으로 개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실증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도 상당히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우리 사회나 언론은 뭐 그 정도 예산 투입해가지고 되겠느냐,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처럼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집행해 나가자, 그런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마 시청하시는 일반인들 분들은 아마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주 개발을 해야 되느냐? 또 뒤처지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냐라는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과거 대항해 시대에 항해술이 커다란 배를 건조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와 지도 보는 법, 그런 항해술을 이용했고, 그걸로 먼 바다까지 나간 나라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주 항법의 시대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는 전쟁을 해왔고 패권 다툼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겠죠. 우리만의 우주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서 정말 선한 선택을 하는 그런 국가 전략을 구사해야겠지만은, 많은 열강들이 또 우주로 진출하고 군사 전략화하고 군사 거점화하는 노력을 지금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주 기술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도 그 경로만 좀 달리하고 목적만 달리하면은 곧바로 군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순위로 놓고 보면은 부품도요, 군용 부품 위에 우주급 부품이 있습니다. 군사 기술은 전략 기술이고요. 우리가 우주로 나간다는 것은 공공, 안보, 상업, 우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갖춰서 국가 발전에 활용한다는 뜻이 될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패권 다툼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주 개발 과연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지는데, 이 새 정부 들어서서 우주 전담 기관에 대한 계획 필요성 같은 게 언급되는 거 보면, 그럼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지, 다른 나라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한국은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모든 우주 계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총리실 직속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비상설이고요. 결의기구라서 전임 총리께서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가봤는데, 이런 회의를 해서 가슴이 내가 뿌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만에 하는 회의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모델로 하고 싶어하는 나사는 백악관 직속입니다. 예산안도 백악관에서 짜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원에서 관련 소위에서 그거를 심사하고 결의하고요. 네, 그 우주 비행사였던 빌 넬슨이 그 상하원에서 그런 두 가지 소위를 다 거치신 분이고요. 지금 나사 국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가 최상위에 위치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전략을 짜고 예산을 의회에 신청하는 그런 정도 급이라야지 이제 나사를 따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천문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기관의 의견이나 입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과기부 외청으로 간다는 것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나사 국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 장관에 해당하고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리고 범부처 총괄 업무를 실제로 하고요.
그런데 외청의 청장이면 국무회의에 못 들어가죠. 지금 10개 넘는 정부 부처가 우주하고 직간접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해안에 산불이 두 곳에서 났었었죠.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자료를 위성 영상을 얻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범부처 협력 체계가 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그 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우리 과기정통부하고 비슷한 맥스트라고 하죠.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다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부 즉 총리실 산하로 갔죠. 일본이 얼마나 자연 재난이 많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 내각부 밑에 있는 국립경찰청 우리식으로 하면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이런 부처들이 총리실에서 명해서 즉각 일본우주국 작사에서는 관련 지역 영상 자료나 위성 자료를 즉시 제공하시오.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뭐 통신해양 기상 위성 따로 만들고 뭐 국토부도 위성 사업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지금 부산셋이라고 또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그런 요청이나 요구를 국가가 제대로 총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전담 기관의 위상은 범부처 총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여는 자리여야 되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 바로 옆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박사님께서 인수위 때 당시부터 청와대로 그 당시 청와대로 12차례 정도 이렇게 막 우주와 이 항공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를 릴레이 편지 시위를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거 기억하실 텐데 어떻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네. 처음에 한 반은 인수위에 나머지 반은 대통령실 과기 보좌관님께 보내드렸는데요. 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요. 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 나사 모델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 그런데 이 대선 후보 때는 항공우주청 그리고 지금은 우주항공청 명칭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명칭도 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과연 이런 청을 만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항공이 앞에 있다가 우주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간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네, 항공청이면은 미 연방 항공청은 주로 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에요. 나사에서 항공 부문은 전체 예산의 정말 단단위로 한 5% 미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항공 부문이요. 그 정도로 민간에서 하고 있고 한국도 민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 같은 또 대한항공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일단 항공 기술은 기본적인 게 상당 수준에 올라가 있는 반면에 우주 기술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항공의 방점을 두다 보면은 규정이나 관리 감독하는 기능에 치우쳐지지 않을까 연구 개발보다는 그 다음에 예산 규모가 훨씬 더 많은 항공 부문에 치우친다면 우리가 지금 우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또 걱정이기도 합니다. 먹거리 산업 찾아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눈앞에 있는 그런 정말 우리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굉장히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2번의 편지 아직 답을 못 받으셨다 그러는데 13번째 릴레이 편지를 만약에 추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철학과 비전부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패권 전쟁에 휘말려 있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여기에 뭐 당사자인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이게 우주로 넘어가는 상황. 이 미리 좀 대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세계 경제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인데 우주 개발은 제가 보기엔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7위라고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예, 종합 성적이 과연 7위일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 관련해서 정말 고견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문영규 우주탐사 그룹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발사체하고 궤도 변경 임무를 준비해 놨다가 일이 터지면 곧바로 발사하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 인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소행성 궤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충돌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와. 인류는 꼭 가지려고 할 겁니다. 미국도 그런 실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Round one, fight.